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까지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를 몇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습니다.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릿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그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 좋습니다. 70이 넘은 노 가수가 부르는 노래, 부산에 가면. 어디 부산뿐일까요? 곳곳에 기억들이 남아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안나까리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나까리나를 읽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읽을수록 곳곳에 많은 의미들이 내장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안나까리나는 안나까리나의 일부일 뿐입니다. 큰 줄거리만 따라가면서 제가 눈길을 준 그 문장들을 함께 보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춰서 안나까레니나라는 작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개요 볼까요? 브론스키의 배신으로 병이 든 키티. 레빈이 청혼을 했는데도 거부를 했었죠. 브론스키는 아주 아름다운 18살 키티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키티와 브론스키와 레빈의 삼각관계가 일부의 중요한 구도였습니다. 키티는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눈길을 주자 그 배신감에 병이 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셰르바츠키 가족은 요양차 독일의 온천장으로 떠나죠. 그리고 안나와 브론스키는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에서 만남을 이어갑니다. 사교계, 소문의 진원지이기도 하죠. 뉴스센터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남편 카레닌의 고민도 깊어갑니다. 마침내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안나와 브론스키는 밀회를 즐깁니다. 사랑에 빠지죠. 혐오감과 공포와 수치심과 기쁨 등 복잡다단한 감정을 거느린 사랑에 빠져듭니다. 2부 11장은 주목해야 됩니다. 짧은 장인데 이 사랑의 기쁨과 환희와 공포와 불안, 수치심을 꿈과 함께 서술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한편 자신의 영지로 돌아온 레비는 상처를 달래며 고독한 인생을 굳건하고 독립적으로 만들려 애를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레비는 톨스토이의 분신이자 대변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안나 브론스키 짝과 함께 레빈 키티 짝이 안나 카레니나를 엮어가는 중요한 실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빈과 올론스키 사냥과 대화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경마대회가 나옵니다. 경마대회에 참가한 브론스키는 넘어져 부상을 입죠. 그리고 경마가 끝난 후 돌아오는 마차에서 안나는 남편에게 브론스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독일 온천장에 간 키티는 그곳에서 심신을 추스르고 바렌카 등을 만나면서 중대한 정신적 변화를 겪습니다. 뒤에서 조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페테르부르크 사교계 4장에서 7장에 걸쳐 서술되고 있는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안나까레니나를 압도하는 경마 장면을 놓칠 수가 없죠. 이 경마 장면은 18장에서 29장까지 12챕터에 걸쳐서 서술되고 있는데요. 경마 준비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시점의 변화도 흥미롭습니다. 18장부터 15장까지는 브론스키 시점으로 서술되고요. 26장부터 29장까지는 카레닌의 시점으로 서술됩니다. 이 서술의 시점 변화도 톨스토이의 소설 창작 반복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조금 전문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경마 장면을 두고 브론스키의 눈으로 서술한 장면이 있고요. 뒤에는 카레닌의 눈으로 서술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미 있는 문장들, 중요한 문장들
제가 고른 문장들 보겠습니다. 사교계인가 화류계인가. 이 윤세라 번역에서는 매음굴이라고 번역했는데 민음사에서 나온 이 연진이 번역에서는 화류계라고 번역합니다. 이 두 버전을 저는 함께 읽었는데요. 번역자에 따라 장단점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읽기는 연진이 번역이 나은 것 같습니다. 어느 번역이나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만들. 그런데 이 주석이나 그런 점에서는 또 펭귄 클래식 버전도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버전을 참조하면서 번역의 차이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류계인가 사교계인가. 우리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하면서도 이 사교계 얘기를 많이 했었죠. 톨스토이는 보다 직설적으로 이 사교계를 비판합니다. 페테르부르크에는 큰 세 개의 그룹, 안나가 관여한 세 개의 그룹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남편 카레닌의 공직과 관련된 그룹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이끄는 사교 모임이 있습니다. 좀 나이 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카레닌의 출세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 사교계가 바로 무도의 만찬, 옷차림이 동반되는 모임이었습니다. 안나가 이 사교계는 좀 멀리 했었는데, 물론 안나는 사교계에 대해서 환멸을 품고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이 사교계는 멀리 했었는데, 이 사교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브론스키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분 볼까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사교계 중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관여하는 세 번째 그룹은 무도의 만찬, 눈부신 옷차림이 동반되는 사교계였다. 매음굴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한 손으로 궁정을 붙잡고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매음굴을 경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와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똑같았다. 연진진 번역해서는 매음굴을 화류계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게 적절할지는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라고 번역하는데 이 소사이어티는 사교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화류계나 사교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서클과의 관계는 베시 트베리스카야 공작 부인을 통해 유지되었는데 그녀는 안나 사촌의 아내로 안나 사촌의 아내이면서 그리고 브론스키의 또 친척이기도 하죠. 매년 12만 루블의 수입이 있었으며 안나가 사교계에 등장했을 때부터 그녀를 각별히 좋아해서 서로 친분을 유지했다. 그녀는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 서클을 비웃으며 안나를 자기 그룹으로 끌어들였다. 거기서 브론스키를 만나곤 했고 그럴 때면 마음을 뒤흔드는 기쁨을 맛보았다. 특히나 베시 집에서 자주 브론스키를 마주쳤다.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이 사교계에서 오가는 대화, 그 사교계 분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에서도 그랬었죠. 안나깔의 니나에 오면은 톨스토이의 사교계에 대한 비판이 보다 신랄해집니다. 예컨대 사교계 대화에서 절대 배신하지 않는 믿을 만한 수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독설과 악담 또는 험담이라는 거죠.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이 문학의 극장 얘기도 하고 또 배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주변 사람들에 대한 독설과 악담, 험담이 주류를 이루고 그 독설과 악담이 나와야만 대화가 활기를 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카레닌과 안나의 얘기가 얼마나 재미있는 메뉴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키티에게 비친 사교계는 어떨까요? 키티도 일부에서는 사교계에 관심이 많았었죠. 그런데 브론스키에게 배반을 당하고 난 다음에 깊은 병에 빠지고요. 그리고 독일 온천장에 가서 간신히 몸을 추스르게 되죠. 거기에서 키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녀에게 사교계의 남녀관계는 구매자를 기다리는 상품을 들어놓은 천박한 전시회로 여겨졌다. 사교계에서의 남녀관계란 구매자를 기다리는 상품을 들어놓는 천박한 전시회.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안나의 사랑 얘기 좀 들어보시죠. 이 사교계에서 베시 트루베스카야와 안나가 나누는 대화의 일부입니다. 결혼이냐 아니면 뭐 열애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나오는 대화죠.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베시가 끼어들었다. 실수하고 고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녀는 안나에게 물었다. 안나는 눈에 띌 듯 말 듯한 단호한 미소를 입가에 띈 채 말없이 대화를 듣던 중이었다.
내 생각에는 안나가 벗은 장갑을 만지작거리 말했다. 내 생각에는 세상에 머릿수만큼이나 많은 이성이 있듯이 마음의 수만큼이나 사랑의 종류도 많으리라 생각해요. 브론스키는 죄어드는 가슴을 안고 안나를 바라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위험을 넘긴 것처럼 한숨을 내쉬었다. 이 심리 묘사의 대가 톨스토이,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가 아주 신중하게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2부에서도 이 톨스토이의 날카로운 시선은 우리의 기대를 어기지 않습니다. 장갑을 만지작거리며 얘기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머릿수만큼이나 많은 이성이 있듯이 마음의 수만큼이나 사랑의 종류도 많으리라고 얘기하는 안나,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브론스키. 대단하죠. 네. 이런 장면들을 하나씩 읽어내는 게 대작을 읽는 재미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아, 돌리죠. 오블론스키의 아내, 이 돌리가 안나를 보면서 안나가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고서 심정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이런 대사들도 기억이 나네요. 네. 이런 행동 묘사나 대화들 신중하게 하나하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미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러 번역 버전들을 함께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동네 버전도 있고요. 우리가 읽는 펭귄 클래식 버전도 있고, 그리고 미른사 버전도 있고, 또 다른 버전도 많이 있습니다. 번역이 다르면 작품의 성격도 많이 달라집니다. 고전들은 여러 번역들로 읽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그 의미가 다르게 와닿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도 전혀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우리의 모범적인 남편, 카레닌이 대면한 인생. 이 인생이란 뭘까요? 지금 이 카레닌도 사교계를 드나들죠, 당연히. 그러다가 브론스키와 안나의 소문을 듣게 되죠. 이 모범적이기 이를 데 없는, 그리고 손가락을 꺾는 버릇이 있죠. 그리고 안나의 눈에 귀가 그렇게 못생겨 보였던 이 남편. 이 모범적인 남편, 카레닌은 좀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오쟁이진 남편이라는 그 불명예 속에서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간단합니까? 모범적으로 스케줄대로 이어지겠습니까? 습격해오는 무언가가 있죠. 사랑이라는 이름입니다. 불륜이라는 이름일 수도 있겠죠. 자, 볼까요? 카레닌의 시점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제 질투심은 창피한 감정이고 아내를 신뢰해야 하며 신뢰가 깨지지 않았다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이성적이고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와 맞대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카레닌은 인생과 대면한 것이다. 그의 아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대면했고 이는 그에게 설명할 길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평생 카레닌은 인생을 반영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청 일을 하며 살았다. 인생 자체와 마주칠 때마다 그는 옆으로 물러섰다. 그는 흡사 낭떠러지에 걸린 다리를 침착하게 건너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 다리가 끊겨 있으며 거기에 심연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된 사람 같았다. 이 심연은 바로 인생이었고 다리는 카레닌이 살아온 인위적인 삶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고는 공포를 느꼈다. 네, 인생은 바로 심연입니다. 카레닌은 그 심연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기만 했던 것이죠. 심연을 피했습니다. 그 심연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굳고 알려고 하지 않았죠. 근데 그 인생이라는 심연이라는 인생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보시죠. 비이성적이고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와 맞대면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바로 인생이죠. 비이성적이고 설명이 안 되는 그 무언. 그런 사고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카톡 메시지 하나로, 그리고 어떤 소설 한 문장으로, 시 한 구절로 우리의 인생은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곤 하죠. 내 아내가 사랑에 빠졌는데야 말할 수가 없겠죠. 카레닌은 이제 정해진 길로만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심연을 맞대면 해야 되고요. 또 자신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흥미진진해지죠. 이 브론스키와 안나와 카레닌의 삼각구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카레닌은 이 아내가 자신의 소나기 안에 있다고 자신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예상치도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284쪽을 보면은 이렇게 서술됩니다. 그녀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삶이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한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너무나 두려워서 그 생각을 황급히 몰아냈다. 이게 바로 그 심연, 그가 바라보기를 무서워하던 심연인 것이다. 사고와 감정을 통해 다른 존재에 자신을 이입하는 것은 카레닌에게는 낯선 심리활동이었다. 그는 이런 심리활동을 유해하고 위험한 몽상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니까 남편 카레닌은 안나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삶이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두려워진 거죠.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도망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사고와 감정을 통해 다른 존재에 자신을 이입하는 그 능력이 카레닌에게는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묘사들도 이 톨스토이의 뭐랄까요, 대가적인 풍모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죠. 카레닌은 공공의 의견과 예의의 의미를 설명한다. 둘째, 결혼의 의미를 종교적으로 설명한다. 셋째, 만일 필요하다면 아들에게 크나큰 불행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넷째, 그녀 자신의 불행을 지적한다. 이렇게 딱 모범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아내에게 얘기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이게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된다면, 스케줄대로 된다면 그게 어디 인생이겠습니까? 곳곳에 허방이 있고 심연이 있고 또 덫이 있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우연들이 우리를 언젠가 습격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게, 그런 게 인생이 아닐까요? 아주 재밌습니다. 어머니 안나와 연인 안나인데, 안나에게는 사랑하는 세료자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8살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참 안나를 괴롭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죠. 사랑에 빠진 안나에게는 아들 세료자마저도 조금은 낯설게 보이게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안나 까레니나는 어머니와 여인 사이에서 또는 연인 사이에서 많이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볼까요? 브론스키는 강인하고 정직한 그녀가 어떻게 기만의 삶을 견뎌내는지,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이가 자신과 아버지를 버린 어머니에게 장차 어떤 태도를 보일지 생각하면, 그러나 그 중요 원인이 아들임을 그녀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 단어 때문임을 짐작하지 못했다. 뭔가 좀 빠진 것 같네요. 오타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무서워져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했다. 대신 여자로서 거짓된 논리와 말로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라고 생각하며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었다. 제도가 허락하지 않는 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진실이 오간다 하더라도 세상에 향해서는 기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든 이 기만적인 삶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죠. 그래서 브론스키는 이혼을 요구하죠. 이 이혼 문제가 이제 3부, 4부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대두합니다. 그때 가서 찬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머니인 안나와 브론스키의 연인인 안나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의 일단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마 현장 시선의 연쇄 충돌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압권입니다. 분량상으로도 그렇고요. 의미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경마에 관한 이 서술 부분은 안나 까레니나 전체를 압축해 놓은 부분과도 같습니다.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처할 그 위기까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술상의 특징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시선의 연쇄 충돌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는데, 이 경마 현장에서 이 17명이 출전한 경마죠. 장교들의 장애물 경주입니다. 안나는 이 오페라 글라스를 들고 우리 브론스키만을 바라보고 있죠. 이 브론스키가 잘 달릴 때는 환호하고,
브론스키가 쓰러질 때는 경악하죠. 이런 안나를 바라보는 카레닌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선들의 움직임들을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소설 쓰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까요? 쿠조블레프가 쿠조블레프는 경주에 출전한 장교입니다. 마우틴도 그렇고요. 쿠조블레프가 개울에서 넘어진 첫 번째 낙마 사건은 모두를 흥분시켰지만 카레닌은 창백하면서도 의기양양한 안나의 얼굴에서 그녀가 주시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밌죠? 카레닌은 안나의 표정을 지켜보면서 그녀가 주시한 사람, 즉 브론스키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경마 현장을 보지 않고도 말이죠. 마우틴과 브론스키가 높다란 담벼락을 뛰어넘은 후 뒤따르던 장교가 역시 곤두박질 쳐 치명상을 입자 우리하는 술렁거림이 관중들 사이에 퍼졌음에도 안나는 그걸 눈치채기는커녕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카레닌은 보았다. 이제 그는 더 빈번히, 더 집요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안나는 말을 달리는 브론스키의 모습에 온통 전신을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옆에서 자신을 주시하는 남편의 차가운 눈길을 눈치챘다. 그녀는 잠깐 돌아보더니 묻는 듯한 시선을 남편에게 던졌다. 그리고 얼굴을 약간 찡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될 대로 되라지. 그녀는 이렇게 말한 듯 더 이상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네, 이 문장 가지고 1시간 이상을 충분히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나가서는 곤란하죠. 네, 이 서술상의 특징 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압축적인 서술 등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 경마 장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이라는 훌륭한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공진회도 유명하죠. 그리고 또 다른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작품 마담 보바리에서도 이 공진회 장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남천의 대하를 보면 운동의 장면이 있는데 이 운동의 장면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 경마 현장에서 시선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리고 이 시선의 묘사와 심리의 변화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찬찬히 따지면서 읽으면은 대단히 흥미로울 겁니다. 플로베르 마담 보바리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마담 보바리가 출간된 게 1856년인가요?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안나 까레리나보다 20년 이상 먼저 발표됐죠. 그러니까 가정소설로서는 이 안나 까레리나는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리나를 통해서 이른바 가정소설 형식을 빌어서 러시아 사회, 귀족 사회의 분위기와 정치적인 모습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으로까지를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점은 찬찬히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쓰러진 푸르푸르. 푸르푸르는 브론스키가 탄 말 이름입니다. 사고가 일어나죠. 푸르푸르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브론스키는 푸르푸르를 살해하죠. 경마에서 쓰러진 말을 권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들 종종 볼 수가 있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볼까요? 브론스키의 어정쩡한 못놀림이 말의 척추를 부러뜨린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그는 나중에 알아차렸다. 지금은 그저 마우틴이 저 멀리 질주해 가는 것만 보였다. 그런데 자신은 진흙탕 속에 혼자 떨면서 서 있었고 그 앞에는 푸르푸르가 누워 거친 숨을 내쉬며 머리를 돌려 아름다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브론스키는 말의 고삐를 잡아당겼다. 말은 다시금 물고기처럼 퍼덕거렸고 안장의 양 날개를 흔들며 앞다리를 빼내었다. 그러나 엉덩이를 들 힘이 없었기에 비틀대다가 다시 옆으로 쓰러졌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브론스키는 창백해져서 아래턱을 떨면서 말의 배를 장화 뒷구로 찼다. 그리고 다시 고삐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말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콧잔등을 땅에 박고 예의 말하는 눈길로 주인을 바라볼 따름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경주는 인생의 가장 힘들고 괴로운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고 말이죠. 이 푸르푸르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브론스키와 안나의 사랑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다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레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누가 귀족인가인데요. 레빈은 톨스토이의 대변인이자 분신이라고 말씀드렸죠. 프로스코에라는 이 레빈의 영지에 오블론스키가 찾아옵니다. 살림을 처분하기 위해서였죠. 이 레빈의 영지는 야스나야 폴라니아 톨스토이의 영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레빈과 오블론스키가 나누는 대화인데 여기에서 귀족주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귀족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윤세라 버전, 펭귄 클래식 버전 귀족주의라고 했는데 연진이 버전, 미름사 버전은 귀족적 풍모라고 얘기했습니다. 귀족적 풍모라고 하는 게 문맥상 더 적절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읽어보시죠. 자네는 귀족주의라고 하네만 내가 물어보겠네. 브론스키나 그 누구든 귀족주의라는 것이 대체 뭔가? 나를 모욕 줄 수 있는 그 귀족주의라는 것이 뭐냐고. 귀족적 풍모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자네는 브론스키가 귀족이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군. 그 아비는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다가 술책으로 출세했고 그 엄이란 사람은 관계를 맺지 않은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브론스키의 엄마 있죠. 백작 부인 안나와 기차 여행을 했던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정을 통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일부에서도 그렇게 서술되어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나를 귀족이라고 생각하네. 또 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 3, 4대에 걸쳐 명예로운 가문을 이어왔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그 누구에게도 절대 비겁하게 군 적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은 사람들, 바로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말일세. 그리고 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아. 숲의 나무를 샌다는 게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자네는 3만 루블을 야빈인에게 거저주지 않았나. 이 부분도 번역이 애매한데요. 숲의 나무를 샌다는 게 하찮아 보일지도 몰라도의 주어는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레빈이죠. 몰라도 자네는 3만 루블을 야빈인에게 갖다 바치지 않았나라고 연진이는 번역하는데 연진이 번역이 보다 정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네는 관청 월급이며 또 딴 걸 받겠지만 난 그런 수입이 없어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과 내가 노동으로 일군 걸 귀하게 여기네. 우리가 귀족이지 그들이 아니야. 그저 이 세상의 힘센 사람들이 던져주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푼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귀족이 아니라고. 여기서 푼돈이라고 번역했는데 다시 연진이 번역은 20꽃배이가라고 옮겼습니다. 보다 더 원문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죠? 네, 이 귀족이란 무엇인가? 톨스토이의 얘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기생에서 사는 것, 그건 귀족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던져주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다. 그리고 푼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라는 거죠. 푼돈에 영혼을 내놓는 사람은 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톨스토이의 귀족론은 주목할 만하죠. 레빈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톨스토이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기도 하겠죠. 전쟁과 평화 기억나죠? 그 제가브리스트 운동에 가담했던 볼콘스키 공작, 이 외가 쪽 육촌형에 해당한다 그랬죠. 이 볼콘스키 공작에 대한 오마주가 각별했다는 것 전쟁과 평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볼콘스키 공작 하면은 이르구츠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도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그 실제 인물인 볼콘스키는 V이고요. 전쟁과 평화의 볼콘스키는 B입니다.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외가 쪽 육촌형에 대한 경의를 표했던 것이죠. 자, 키티의 새로운 인생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2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빈과 브론스키 사이에서 사랑의 상처를 입고 독일의 작은 온천장으로 요양을 떠나온 키티,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렌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병을 앓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키티는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죠. 전쟁과 평화에서 마리아라는 캐릭터와 포개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페트로프라는 화가도 만나고요. 새로운 인생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심신을 추스르고 러시아로 돌아오면서 2부가 마무리됩니다. 일가 친척도 친구도 없고 시련의 상처를 안고 있는 외로운 바렌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바렌카는 키티가 동경하는 완벽한 인간 그 자체였다. 바렌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을 잊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며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히 깨달은 후로 키티는 이에 매료되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기 앞에 펼쳐진 새로운 삶에 혼신을 다해 뛰어들었다. 이제 이 키티의 새로운 삶은 레빈과 함께하면서 더욱
빛납니다. 물론 굴절을 겪기는 합니다만은 3부, 4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948년에 제작된 비비안 리가 주연한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경마장에서 이 안나가 브론스키에 몰두하는 걸 보던 이 까레닌이 안나를 데리고 마차에 태우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 마차에서 바로 안나가 자신의 남편에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얼굴로 그의 차가운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잘못 본 게 아니라고요. 난 절망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난 당신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생각해요. 난 그 사람을 사랑해요. 난 그 사람 연인이에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난 당신을 증오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경마의 끝에 안나가 남편에게 터놓는 말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또 이어질지 흥미진진합니다. 많이들 읽고 계시죠?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맛보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얘기만 듣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찾아올 때 안나 까레니나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네, 톨스토이 대작 읽기 안나 까레니나 2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김현